저 머슴을 당장 처형하라. 감히 양반집 규수에게 눈을 돌렸으니. 잠깐, 하늘의 별을 따오라 하셨으니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찌? 조선시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속에서 한 머슴 수총각이 펼친 놀라운 지혜. 양반가의 마님에게 3번의 불가능한 시험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그 놀라운 꾀의 정체. 이놈, 내 이번에는 절대 내가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찾아내겠다. 과연 돌쇠는 어떻게 마님의 딸과 사랑에 빠졌고 어떤 기막힌 지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옛 문헌 청구야담에 기록된 실화에 기반한 오늘 밤의 이야기. 머슴 수총각의 기막힌 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의 부유한 양반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집안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성실한 머슴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25의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못한 수총각이었지요. 돌쇠는 지게질부터 소몰기까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나 양반집 마님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마님의 외동딸 영애가 돌쇠를 몰래 흠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천한 머슴이 감히 우리 집 규수와 엮인다니. 이 집안의 체면이 어찌 되겠소. 마님은 겉으로는 엄격한 양반가의 어른이었지만 실은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더욱 신분의 격식을 차리곤 했지요. 자신의 딸이 머슴과 엮인다는 소문은 그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냥 내쫓자니 일 잘하는 놈인데 그렇다고 두자니 이 소문이. 고민 끝에 마님은 교묘한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돌쇠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내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거나 실패하면 매질해서 내쫓을 명분을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마님은 돌쇠를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너 우리 집에 계속 있고 싶으냐? 예, 마님. 이보다 좋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시키는 일 하나만 해라. 사흘 안에 우리 집 뒷산에 있는 큰 바위를 옮겨라. 그 바위가 있어 음지가 생겨 농사에 지장이 많다. 돌쇠는 그 바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 1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바위였지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님, 그 바위는... 못하겠다면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사흘 후에 바위가 그대로 있으면 내 등에 20대의 매를 때린 후 이 마을에서 영영 내쫓을 것이다. 마님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돌쇠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자신을 내쫓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돌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는 영애와 몇 번 눈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마음이 굳어진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꼬. 그 바위는 소 10마리를 묶어도 움직이지 않을 텐데. 이틀이 지나도 돌쇠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절망에 빠진 돌쇠는 마지막 꾀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소문쟁이 할멈을 찾아간 돌쇠는 은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멈, 이 이야기는 정말 비밀입니다만. 무슨 말인데 그러느냐, 돌쇠야. 사실 우리 집 뒷산 바위 밑에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숨겨놓은 금은보화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금은보화? 네, 제가 어젯밤 꿈에 백발의 도깨비를 만났는데 그 도깨비가 그 바위 밑에 금과 은, 진주가 가득한 상자가 묻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할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금은보화라고?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제가 그걸 혼자 차지할까봐 바위를 옮기라는 핑계로 저를 내쫓으려 하십니다. 할멈, 부디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럼 내 비밀로 하마.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쇠가 떠나자마자 바로 이웃집으로 달려가 그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으로
마을 전체의 양반과 뒷산 바위 밑에 보물 이야기가 와드득 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도끼와 삽, 지렛대를 들고 양반가 뒷산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모두가 금은보화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지요. 마님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라 허둥지둥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무슨 짓들을 하는 것이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마님, 이 바위 밑에 임진왜란 때 묻힌 금은보화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러 왔지요. 그래요, 마님. 이 바위만 옮기면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마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땅에 보물이 있다니 이건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모두들 물러가시오. 이건 우리 집 땅이니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집 것이오. 아니,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 했소. 마님도 방금 알았으니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오? 하지만 이건 우리 땅이니. 땅이 중요한가? 보물이 중요한가? 어서 바위를 옮기세. 그러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바위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당황하며 사람들을 말리려 했지만 욕심에 눈이 먼 마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십 명의 힘으로 그 거대한 바위는 옮겨졌고 바위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보물은 어디 갔지? 혹시 더 깊이 파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몇 시간 동안 더 팠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여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님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이미 바위는 옮겨진 후였고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음지는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의 꾀가 통한 것이었지요. 마님은 화가 나서 대청마루에서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 녀석, 내가 그 허튼 소문을 퍼뜨렸구나. 마님, 저는 단지 마님의 명령대로 바위를 옮기려 했을 뿐입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위는 옮겨졌고 농사에 지장을 주던 음지도 사라졌습니다. 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히 돌쇠는 자신의 명령을 교묘하게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바위는 옮겨졌으니 좋다. 하지만 내 꾀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마님께서 현명한 분이시니 제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뒤 마님은 돌쇠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더욱 그를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마님은 돌쇠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돌쇠는 평범한 머슴이 아니라 위험 있는 양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머슴이 단순한 머슴은 아닌 것 같구나. 더 어려운 시험을 내어 그 정체를 밝혀봐야겠다. 며칠 후 마님은 또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돌쇠야, 이번에는 저 북쪽 들판에 있는 큰 웅덩이를 하룻밤 사이에 메워라. 장마철이면 늘 넘쳐서 농사를 망치니 말이다. 돌쇠는 그 웅덩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큰 늪지대로 수레로 흙을 날라도 일주일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마님, 그건... 못하겠다면 당장 나가거라. 내일 아침에 웅덩이가 그대로 있으면 매 30대를 맞은 후 쫓겨날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꾀를 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마을 젊은이들이 모이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동네 처녀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연히 들은 비밀이 있는데요. 무슨 비밀인데? 우리 마님의 딸 영애 아가씨가 오늘 밤 북쪽 들판 웅덩이에서 목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막에 있던 젊은이들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영애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수로 소문이 난 처녀였기 때문이지요. 정말이냐?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오늘 마님과 영애 아가씨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지요. 보름달 아래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여 영애 아가씨가 꼭 해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야, 그걸 엿들었다고? 대단하구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돌쇠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의 모든 총각에게 퍼졌습니다. 그날 밤 북쪽 들판 웅덩이 주변은
숨어서 엿보려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풀숲과 바위 뒤에 숨어 영애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도 영애는 나타나지 않았고 실망한 총각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영애 아가씨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웅덩이가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헛기다린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웅덩이를 메워 깨끗하게 만들면 내일 밤엔 반드시 오지 않을까요? 영애 아가씨는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총각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 이 웅덩이를 메우면 내일은 분명 올 거야. 맞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금방 메울 수 있을 거야. 영애를 보고 싶은 마음에 불타오른 총각들은 모두 힘을 합쳐 웅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집에서 삽을 가져오고, 누구는 지게로 흙을 나르고, 누구는 돌을 굴리며 밤새 웅덩이를 메웠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총각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꾀도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웅덩이는 완전히 메워져 평평한 땅이 되었습니다. 총각들은 피곤에 지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밤을 기대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님은 하인의 다급한 보고를 듣고 북쪽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웅덩이 대신 평평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이 웅덩이를 메웠느냐? 마을 젊은이들이 밤새 메웠다고 합니다, 마님. 무슨 이유로? 그건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은 즉시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게 내 짓이냐? 내가 혼자 이 일을 해냈단 말이냐? 돌쇠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웅덩이는 메워졌고 이제 장마철에도 농사를 망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님은 이번에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쇠에게 두 번이나 당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머슴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니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시험만이 남았다. 마님은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 대청마루에서 책을 읽는 영애를 발견했습니다. 영애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리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돌쇠 때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는 기필코 저 머슴을 내쫓아야겠다. 아니면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야. 마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불가능한 과제를 내려 돌쇠를 내쫓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쇠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일까지 하늘의 별을 3개 따와라. 그렇지 않으면 곤장을 100대 맞고 쫓겨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돌쇠도 난감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온다니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님, 하늘의 별을요? 그래, 별 3개를 따오거라. 지난번 2과제를 해냈으니 이것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마님,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다. 내일 아침까지 별 3개를 가져오지 못하면 내 등에 100대의 매를 때리고 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날 밤 돌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뒷산으로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쩌면 좋을까? 밤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온단 말인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애가 서 있었습니다. 돌쇠 오빠. 아가씨, 왜 이 밤중에 여기 계십니까? 누가 보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무슨 시험을 내셨는지 들었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니 아무리 꾀를 내도 이건.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가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 하시면. 어머니는 오빠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어머니도 오빠의 지혜에 감탄하고 계세요. 단지 그걸 인정하기 싫으신 거죠. 영애의 말에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이제 방법을 알겠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영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안심하며 몰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밤새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철공소를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 아저씨,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것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돌쇠는 종이에 그린 도안을 건넸고 대장장이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별 모양이구나. 네, 세 개의 별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새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어 주세요. 대장장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 시간 후 아름답게 빛나는 쇠로 만든 별 세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머슴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하늘의 별을 따오다니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때 돌쇠가 당당하게 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하늘의 별을 가져왔느냐? 네, 마님. 명하신 대로 하늘의 별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햇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진짜 하늘의 별이란 말이냐? 마님, 하늘의 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밤새 하늘을 바라보며 가장 밝은 별 세 개를 골랐고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별들은 하늘의 별들이 지상에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이번에도 자신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지혜를. 그때 영애가 대청마루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돌쇠 오빠는 3번이나 시험을 모두 통과했어요. 영애야, 너는 빠져라. 이건. 아니에요. 저는 돌쇠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때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인과 영애, 돌쇠가 바깥을 내려다보니 화려한 가마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조정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요? 접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당신은 평안도 감사의 딸인가? 마님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찌. 그리고 자네가 돌쇠인가? 돌쇠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소인이 돌쇠입니다. 자네의 본명은 돌쇠가 아니라 김도령이 아닌가? 전 판서 김한주의 아들 말일세. 이 말에 마당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돌쇠, 아니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 김한주 판서께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셨고 저는 신분을 숨기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기 위해 머슴살이를 자청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모두 밝혀졌네. 선왕께서 돌아가시고 새 임금께서 김한주 판서의 옥사를 다시 조사하여 그의 결백을 밝히셨다네. 이제 자네 아버지는 모든 관직과 재산을 되찾았고 자네를 찾고 계시네. 영애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오빠, 아니 도령님. 마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몰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딸이 더 귀한 집안의 자제와 인연을 맺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소인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김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영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애 아가씨,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단지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만난 이후로 제 마음이 이미 아가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영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 이제 김도령은 도성으로 돌아가야 하네. 아버님을 만나 뵙고 관직에 오를 준비를 해야 하니 말일세.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님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3가지 시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님은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마침내 고개를 들고 김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오히려 도령께 배웠소. 소인의 편협함을 용서하시오. 김도령은 영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성에 돌아가 모든 일을 정리한 후 정식으로 영애 아가씨에게 청혼하러 오겠습니다. 마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머슴 수총각 돌쇠의 정체는 판서의 아들 김도령으로 밝혀졌고 그의 기막힌 꾀와 지혜는 마침내 그에게 사랑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김도령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영예를 아내로 맞이하러 왔고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님은 사위의 지혜를 항상 존경했으며 김도령은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한 머슴 수총각의 기막힌 꾀는 불가능해 보이는 시험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선조의 이야기 속에는 이처럼 지혜와 꾀로 역경을 헤쳐가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하고 미천하다고 해서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항상 현명한 것도 아니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지혜와 해악이 담긴 이야기, 조선시대 머슴 수총각의 기막힌 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